4월 2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KBS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고도 없고 자료도 없고 룰도 없고 사회자도 없는 사실상 처음 보는 이상한 토론이었습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을 일부 외교, 안보 이 부분에 각 구분씩, 2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부분의 구분씩 이렇게 해서 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좀 다 어설펐습니다. 일부의 외교, 안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보수 후보 두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몰아붙이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런데 2부에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후보자들이 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 50%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지적.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 문제를 TV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낚아챌 수 있는 부분들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향들이 강했는데요. 일부의 안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3주가 넘는 시간 전에 안철수 후보가 프레스센터 기자협회 토론에 나가서 사드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했고 그 직후에 박지원 대표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당론이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안철수는 자기가 당의 주인이다 해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당이냐 묻고 끝났는데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요. 대선 과정에 당신 유세하러 다니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의총을 내서 의총 결의로서 당론을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당론이 거부되면 박지원 대표를 쫓아내버릴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라는 안철수 후보나 또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답한 문재인 후보에게 홍준표, 유승민은 대북 송금이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냐라고 한번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야기도 나오다가 쓱 들어가 버렸는데요. 자,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서 민족 무슨 자부심이 올라가는 대신 전쟁을 치러서 당신이 한국군의 전력만으로 북한군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전시작전권 문제를 민족 주체성처럼 연결시키는 배경에 친북 성향이 개입되는 게 아니냐, 전쟁이 안 나면 논의할 필요도 없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고, 의도는 뭐냐고 왜 묻지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DJ 정부 때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MD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KMD를 하겠다고 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이후에 이제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킬체인 이따위 소리들은 하지 말고, 킬체인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먼저 때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MD 체제로 편입을 해 가야지 한국형 미사일 체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반미 반일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의 땅에 발을 들이면 안 되냐라는 논란을 정면으로 벌이면서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폐기하자라는 입장이냐, 그러면 사드에 대한 운영이 될 거라고 보냐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동해 어디서든 튀어나올 때 우리가 사전 적발을 할 초계 기능이 있냐고도 한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같은 걸 가지고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서 집중타를 순차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도록 문재인 안철수를 돌아가면서 공격할 능력을 가졌어야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가 불법 대북 송금이 잘 됐다고 묻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역사에는 공과 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법이라고 대법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서 징역까지 살았는데 박지원이 거기에 공과 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자, 역사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대통령이 불법이라도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지른다고 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재단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도 역사적으로는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도대체 대통령이 통치행위 역사적 어떤 결단이다라고 주장하면 모든 불법은 용납된다 말이냐라고 아주 그냥 끝까지 안철수 후보를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북한에 물어본 적 있느냐라고 하니까 문의는 안 했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딴 데 알아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한테 홍준표 후보가 물었죠. 국정원에 알아보라고 하면 국정원에 누구한테 하니까 휴먼트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국정원 정보망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휴먼트라고 쓰는, 한마디로 용돈 주고 쓰는 끈앞풀, 네? 국정원이 돈 주고 관리하는 그런 끈앞풀한테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런 지시를 했단 말이냐. 국정원 보고 북한 측에 보위부 한 라인, 통전부 한 라인에다가 물어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더 물고 늘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햇볕 정책은 개성할 거냐고 하니까 방향은 맞지만은 제재 국면이라 의문을 하는데요. 자, 햇볕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는 폐기돼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고, 역사마다 국면마다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는 햇볕 정책은 창고에 집어넣고 박물관에 넣어야 될 거라는 부분을 당신은 왜 모르고 이번에 이 부분이 대화로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둘을 몰아붙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정부한테 주어진 공통문제에서 우리가 쓸 지렛대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어쩌고 하면서 투트랙이 어떠니 소리하는 이 두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사드 이후에 중국이 우리한테 해오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어제 소개되었던,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한 시진핑의 태도를 보면 중국이 설득될 집단이라고 생각하느냐. 외교가 모두 핵심 이익에 한해서는 불타협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보고 북핵 문제를 핵심 이익이라고 보면 이 문제를 우리한테 설득으로 낼 문제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미국 보고 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미국의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나 덤핑 문제하고 연계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지인다. 즉 미국, 일본처럼 미국이 원하고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대한 중국의 압박이나 북핵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압박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편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라고 말을 못하느냐. 자, 어쨌건 어제 일부는 매섭게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회 문제에 들어오다 보니까 비본질만 가지고 싸우다가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주거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지금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주거 문제 대책이 보금자리나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 자신들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이 주택 공급 정책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이 부분들을 끄집어내지도 못했고요. 이게 이제 보수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재벌을 의식하고요. 또 좌파라고 좌파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한마디로 보수가 국가의 국민들의 핵심적인 고민들을 과감하게 긁어주는 승부수를 이럴 때 던져야죠. 자,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을 때 그런 거를 던지면 혹시 이게 부작용이 나와서 보수 진영 내에 재벌 내에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반발을 사서 기득상류층의 반발을 사서 한 2, 3%라도 빠지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이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럴 게 없습니다.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개혁적인 문제에, 경제 문제에, 부패 척결 문제에, 정경유착 근절 문제에, 재벌개혁 문제를 문재인 안철수는 이미 될만하다. 두 사람 중에 한 명 된다 돼 있기 때문에 재벌이나 기득 상류층들이 끈을 깊숙하게 대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나 유승민이는 이런 짤이 하나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한 정책들, 로비나 정경유착 부패 커넥션 때문에 안 되어왔던 주거 문제에 대한 과감한 어떤 공약 제시, 국가적 차원의 정말 주택 공급. 아니,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80만 개 공급을 이야기하는데 보수 후보들은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주거 공급을 왜 말 못하는 겁니까? 싱가포르식의 과감한 주거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야죠. 입시 문제에서 전두환식의 학력고사로 복귀하고 그걸 3회로 치겠다. 대신 학력 격차가 있는 한마디로 학력 열등 지역에는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2부 교사를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학력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통신료나 보험료, 자동차 휘발유 이런 부분에서 재벌들의 독과점을 과감하게 손대겠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도 나서겠다면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겉으로는 마치 정경유착 건절, 무슨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삼성 게이트 건절 말을 하지만은 당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재벌한테 붙어먹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정경유착이나 부패 척결을 할 수 있겠네 하고 공격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두 사람이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다부터 시작을 하면서 홍석현이 왜 만나냐부터 시작을 했어. 예? 안철수 당신도 옛날에 재벌하고 사업했지 않냐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공격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용 사면 문제도 물고 늘어지면서요.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이재용이 사면 안 된다, 박근혜 사면 안 된다고 나가야지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말 못한 채 국민들이 잘 알아듣도 못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이냐 50이냐 그게 사회적 합의냐. 솔직히 이 사회 경제 문제에 오니까 심상정이가 방향은 틀려서 그렇지 내용을 가장 숙지를 잘하고 예민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안보 그 문제에서 일부 평균점은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숨통을 끊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매섭게 몰고 늘어져야 된다. 100만 평인데도 900억 이상 가는데 1000억쯤 뒤로 가는 건 또 더 많을 거고 2000만 평이 되면 10배가 아니라 20배 아니냐부터 하면서 자 이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개성공단에 북한에 싼 노동비들 때문에 그걸로 가서 중소기업들이 입주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재를 납품하는 수많은 공장들이 한국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본사는 북한이고 북한에 있는 본사의 하청을 한국 근로자들이 한다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한국에서는 재료나 원료, 부자재를 만들어서 개성공단에 주고 개성공단에서 최종으로 조립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완성품으로 한국에 갖고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지금 그 일의 본질은 일자리가 지금 한국도 취직 못하는데 북한 사람들 다 일자리 준다는 말 아니냐 이러니까 그게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개성공단에 인력을 투입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갈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또 생산해서 납품하게 되니 일자리가 더 늘어난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생기는 일자리는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 기업의 하청, 재하청, 납품 기업이냐?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서 만드는 것도 아프리카나 스리랑카나 더 나아가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다 가는데 중국이나 벌써 거기에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인력이 수없이 고용되어서 한다라는 말에 그 허점을 왜 지적을 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개성공단의 하청업체로 만든다는 거냐? 그럼 20배가 커지면 북한에 주는 돈은 20배가 늘어날 건데 얼마쯤 넘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 돈 무기를 갖다가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감시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제 개편, 그 다음에 교육부 폐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가 가진 자를 위한, 강남에 있는 소수를 위한, 이 나라의 상류층을 위한 방향으로 DJ 정권이 열어졌고 노무현 정권이 가담을 했고 이명박 정권까지 박근혜 정권까지 했는데 이런 위에 한마디로 입시를 3,800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적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학생 기록부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입학사정관이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은 왜 못하는 겁니까? 자, 무상급식하고 관련한 논란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나는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만 해야 되고 창피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부 다 줘야 된다는 건 옳지 않다. 동사무소에서 바우처를 각기 다른 가격으로 사도록 해서 어떤 사람은 동사무소 가서 자기 집 주소 되면 공짜로 받고 어떤 사람은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받도록 하게 되면 애들은 그게 어떤 바우처인지 모르니까 모양은 똑같이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부는 무상급식, 일부는 유상급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학교에서 도시락만 못 사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정면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자, 어쨌거나 주적이 저 사람들이라니까 하는 홍준표 후보의 유승민에 대한 발언은 옳았다고 보고요. 유승민 후보는요, 공연히 홍준표하고 사이에서 보수의 적자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희라고 하는 소리를, 이정희 같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거죠. 자,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두 사람은요, 일단 자기 지지율을 홍준표는 10에서 20으로 유승민은 3, 4에서 적어도 7, 8로 늘려놓고 그 다음에 둘이서 적자 논쟁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망해가는 집구석에서요, 서로 싸우는 볼상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고 혼자 있으면 1대 살 건데 5명 중에 2명이니까 그래도 2대 3으로 솔직히 심상정 후보는 뭐라 그러든가 내버려 두버리면 되고요. 안철수 문재인만, 특히 보수 후보는 우선적으로 안철수를 공격하는 게 맞죠. 문재인 후보는 날카롭게 한 개만 때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략을 해서 안에게 가 있는 보수 표심을 끌어당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유승민 후보는 주적을 똑바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지지율은 높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해 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할 초계 기능이 있냐고도 한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같은 걸 가지고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서 집중타를 순차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도록 문재인, 안철수를 돌아가면서 공격할 능력을 가졌어야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가 불법 대북 송금이 잘 됐다고 묻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역사에는 공과 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법이라고 대법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서 징역까지 살았는데 박지원이 거기에 공과 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자, 역사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대통령이 불법이라도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지른다고 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재단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도 역사적으로는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도대체 대통령이 통치행위 역사적 어떤 결단이다라고 주장하면 모든 불법은 용납된다 말이냐라고 아주 그냥 끝까지 안철수는 MD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KMD를 하겠다고 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이후에 이제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킬체인 이따위 소리들은 하지 말고, 킬체인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먼저 때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MD 체제로 편입을 해 가야지 한국형 미사일 체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반미 반일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의 땅에 발을 들이면 안 되냐라는 논란을 정면으로 벌이면서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폐기하자라는 입장이냐, 그러면 사드에 대한 운영이 될 거라고 보냐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동해 어디서든 튀어나올 때 우리가 사전 적발을 4월 2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KBS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고도 없고 자료도 없고 룰도 없고 사회자도 없는 사실상 처음 보는 이상한 토론이었습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을 일부 외교, 안보 이 부분에 각 구분씩, 2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부분의 구분씩 이렇게 해서 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좀 다 어설펐습니다. 일부의 외교, 안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보수 후보 두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몰아붙이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런데 2부에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후보자들이 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 50%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지적.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 문제를 TV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낚아챌 수 있는 부분들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향들이 강했는데요. 일부의 안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3주가 넘는 시간 전에 안철수 후보가 프레스센터 기자협회 토론에 나가서 사드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했고, 그 직후에 박지원 대표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당론이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안철수는 자기가 당의 주인이다 해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당이냐 묻고 끝났는데,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요. 대선 과정에 당신 유세하러 다니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의총을 내서 의총 결의로서 당론을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당론이 거부되면 박지원 대표를 쫓아내버릴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라는 안철수 후보나 또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답한 문재인 후보에게 홍준표, 유승민은 대북 송금이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냐라고 한번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야기도 나오다가 쓱 들어가 버렸는데요. 자,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서 민족 무슨 자부심이 올라가는 대신 전쟁을 치러서 당신이 한국군의 전력만으로 북한군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전시작전권 문제를 민족 주체성처럼 연결시키는 배경에 친북 성향이 개입되는 게 아니냐, 전쟁이 안 나면 논의할 필요도 없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고, 의도는 뭐냐고 왜 묻지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DJ 정부 때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